파리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때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소믈리에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던 소믈리에가 한국에서 이상한 발효 음료를 들여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이 바를 찾은 파리의 와인 애호가들은 와인바에서 와인이 아닌 음료를 판매하는 건 와인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분노했고, 파리 와인협회에서는 회원 자격 박탈까지 논의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한국 발효 음료는 단 하루 만에 파리의 비건들과 웰빙 트렌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제는 자리를 구하기 힘든 파리의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렸는데요. 심지어 망하는 식당을 조롱하기로 유명한 300만 구독자의 비건 유튜버마저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음료라며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의 어떤 발효 음료이기에 프랑스 최고의 미식가들을 이렇게 열광시킬 수 있었던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베르트랑입니다. 한때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르그랑 블루의 수석 소믈리에로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던 사람이죠.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지만 제가 3년 전 오픈한 파리의 와인바 라 르네상스는 텅 비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실패한 저녁입니다. 테이블에 앉아 마지막 남은 손님들을 배웅하며 그들의 뒷모습이 문을 나서는 것을 지켜봅니다. 잔에 2015년산 샤토 마고를 따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와인의 깊은 붉은색이 유리잔에 맺히는 모습을 바라보니 20년 전 처음 소믈리에가 되었을 때의 열정이 떠오르네요. 그때는 와인 업계의 황금기였습니다. 7년 동안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소믈리에로 일하며 수많은 유명인사들에게 와인을 추천했던 시절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달라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루카스, 오늘도 망했어. 마리, 제 파트너이자 이 바의 지배인이 다가와 말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알아, 지난달보다 매출이 30% 더 줄었어. 이대로면 석 달도 못 버틸 거야.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탄닌의 강렬함과 여운이 길게 남는 피니쉬는 여전히 완벽했죠. 하지만 이런 감동을 느끼는 고객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저알콜, 비건, 웰빙. 와인은 더 이상 트렌드가 아니에요. 마리의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저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와인도 있다고, 와인은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이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계산서를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제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죠. 와인바가 문을 닫는다면 저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소믈리에로서의 정체성을 잃는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새로운 메뉴 계획을 세우던 중 휴대폰이 울립니다. 한국에서 온 박주연이었습니다. 8년 전 파리에서 제 아래에서 일했던 후배죠. 지금은 서울에서 유명한 소믈리에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파리는 여전히 아름답나요? 박주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하기가 망설여졌죠. 그럭저럭이야. 요즘은 비즈니스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선생님, 한국에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전통주와 발효 음료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와인이 아닌 다른 발효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처음엔 그의 제안이 터무니없게 들렸습니다. 프랑스 소믈리에인 제가 와인의 역사도 짧은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주연아, 고맙지만 지금은 바쁘단다. 파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선생님, 정중히 말씀드리면 그 문제들은 프랑스에만 머물러 있는 한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변화가 필요해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요. 통화가 끝난 후 창밖을 바라봅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쩌면 박주연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저녁 또다시 한산한 와인바를 지켜보며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결정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박주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 2주 동안 머물 예정이야. 네가 말한 발효 세계 한번 직접 경험해볼게. 바의 손님은 거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리에게 계획을 설명하자 그녀는 놀란 듯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당신다운 결정을 내렸군요. 가서 배우세요. 여기는 제가 지킬게요. 비행기표를 확인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42년 인생에서 아시아는 처음이었죠.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날이면 제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와인 보관실에 들어가 가장 아끼는 빈티지 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1982년산 보르도 와인이었죠. 이 와인은 특별한 날을 위해 보관해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르크를 뽑고 와인을 잔에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를 떠나 한국으로 가는 이 결정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실패일까요? 답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제 와인바의 이름처럼 진정한 르네상스를 찾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제 결정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와인바 문제를 한국에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갑자기 어리석게 느껴졌죠. 입국장에서 박주연을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에 피어오른 미소가 제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박주연은 여전히 8년 전 제 밑에서 일하던 그 열정 넘치는 소믈리에 지망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믈리에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죠. 그는 택시를 타고 서울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차장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네온사인은 밤하늘을 밝게 물들이고 있었죠. 여기가 한국의 전통주 갤러리예요. 전통주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모던하면서도 전통적인 요소가 가미된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내부는 세련된 바 형태로 꾸며져 있었고 벽면에는 다양한 형태의 병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본 코스만 준비했어요. 막걸리, 소곡주, 복분자주, 오미자주 이렇게요. 첫 번째로 나온 음료는 약간 탁한 흰색 액체였습니다. 막걸리였죠. 코에 대자 예상치 못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약간 신맛과 함께 쌀의 고소한 향, 그리고 독특한 발효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을 때 그 맛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술이야? 마치 살아있는 음료 같은데. 박주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걸리는 살아있는 발효주로 유산균이 풍부해 건강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것은 소곡주였습니다. 투명한 황금빛 액체가 작은 잔에 담겨 나왔죠. 한 모금 마시자 목을 타고 내려가는 알코올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와인과는 달리 단맛이 강했지만 곡물의 깊은 맛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복분자주는 깊은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와인처럼 보였지만 향을 맡아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마셔보니 강렬한 베리향과 함께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아닌 다른 과일의 영혼을 마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오미자주는 연한 분홍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입안에서 5가지 맛이 느껴졌습니다.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경험이었죠. 이건 정말 특이하군. 5가지 맛이 동시에 느껴져. 박주연이 설명하길 오미자는 한자로 5가지 맛을 가진 열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4가지 음료를 경험하고 나니 제 머릿속에 있던 와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인만이 유일한 고급 발효주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박주연은 갤러리의 한쪽 구석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막걸리 한 병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숙성된 막걸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병을 열고 잔에 따랐습니다. 맑고 투명한 황금빛 액체가 흘러나왔죠. 코에 대자 복합적인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쌀의 풍미, 견과류의 고소함, 그리고 약간의 꿀 향기도 느껴졌습니다. 이건 놀랍군. 마치 고급 사케와 화이트 와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듯한 느낌이야. 한 모금 마시자 강렬한 맛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신맛과 감칠맛의 완벽한 균형, 그리고 오랜 숙성에서 오는 깊은 맛이 놀라웠습니다. 이건 와인과 전혀 다른 방향성이지만 이것도 또 다른 예술이야. 제 말에 박주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술들이 세계 어느 발효주와 견주어도 손색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오늘의 경험을 되새겨봤습니다. 파리에서는 와인이라는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다면 이곳 한국에서는 전혀 새로운 발효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맛본 발효주들은 아직 제게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분명 그 안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발효주를 파리의 와인 애호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전통 와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까?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박주연이 더 깊은 발효의 세계로 저를 안내해줄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의 본고장이라는 경상도의 한옥마을로 떠날 계획이었죠.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어제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일찍 박주연과 함께 서울을 떠났습니다. 지하철과 고속버스를 갈아타고 몇 시간을 달려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완만한 산과 푸른 들판 사이로 한옥이 모여있는 마을이 보였죠. 박주연은 이곳이 한국 전통 발효의 본고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발효 기술이 이 마을에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고 그 아래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우리는 작은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마당에서 무언가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박주연이 그녀를 윤정자 할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전통 장류 발효의 명인이라고 했죠. 할머니, 프랑스에서 오신 소믈리에 선생님이에요. 한국의 발효 문화를 배우러 오셨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손을 씻고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절을 했습니다. 저도 서툰 절로 인사를 건넸죠. 한옥 마당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장독대였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고 각각 다른 내용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항아리 표면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박주연은 이것이 전통 장독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발효 문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된장, 간장, 고추장, 식초 등 다양한 발효식품을 만들고 보관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한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깊고 풍부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복합적인 향, 깊은 감칠맛이 느껴졌죠. 이건 3년 숙성된 된장입니다. 매년 봄에 메주를 만들어 발효시키죠. 된장 항아리 다음으로 간장 항아리, 식초 항아리를 차례로 열어보였습니다. 각각의 향기와 색감이 달랐습니다. 특히 식초 항아리에서 나는 향기는 와인 양조장에서 느꼈던 향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이건 와인의 발효 과정과 닮았어요. 제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발효의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생물이 당분을 분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맛과 향이 깊어지는 과정은 와인 양조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와인이 철저한 과학적 기술로 관리되는 반면 이곳의 발효는 자연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었죠. 할머니, 발효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온도나 습도를 조절하는 장비는 없나요?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펴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자연이 알아서 해주고 그녀의 역할은 그저 좋은 재료를 고르고 제때 뚜껑을 열어 숨을 쉬게 해주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와인 양조에서는 온도, 습도, 산도 등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저 자연에 맡긴다니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느꼈죠. 할머니는 저에게 식초를 맛보게 했습니다. 맑고 투명한 호박색 액체였죠. 한 모금 마시자 입안에 강렬한 신맛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깊은 감칠맛과 곡물의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고급 발사믹 식초와도 비슷한 깊이가 있었죠. 오후 내내 다양한 발효식품을 맛보고 만드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전통적인 방식의 발효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와인의 정밀한 과학적 방식과 비교하며 확신을 갖지 못했죠.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직접 담근 막걸리와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갈한 밥상에는 모두 발효식품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간장에 절인 생선, 발효 채소 무침 등이 놓여 있었죠. 식사를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할머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발효 시간, 온도 조절, 재료 배합 등 소믈리에로서 알고 싶은 기술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친절하게 답변했지만 대부분은 감과 경험에 의존한다는 대답이었죠. 넌 아직도 모든 걸 논리로만 보려 하는구나. 맛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법이야. 할머니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와인 양조에서도 빈티지마다 맛이 달라지지만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밤이 깊어가면서 할머니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맛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법이야.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와인과 한국 전통 발효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되새겨보았습니다. 두 문화는 다르지만 결국 좋은 재료와 시간 그리고 자연의 힘을 빌리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장독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항아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발효 과정은 와인 양조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마법이 아닐까요? 내일은 이 발효 문화가 현대 한국 요리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볼 예정이었습니다. 점점 더 이 여정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에서의 깊은 체험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발효 마을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깊은 향기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박주연이 서울의 미슐랭 스타 한식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를 예약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최고의 한식을 맛볼 기회예요. 더구나 전통주 페어링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미슐랭 스타라니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20년간 파리의 최고급 레스토랑들을 경험해온 제게 한국 요리가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박주연의 열정에 이끌려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한결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에 도착하자마자 놀랐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와 격조 높은 분위기는 세계 어느 미슐랭 레스토랑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은 직원이 우리를 정갈한 개인실로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오늘 저녁은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정우성 셰프가 직접 준비한 페어링 코스를 선보일 예정이에요. 박주연의 말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곧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셰프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프랑스에서 온 소믈리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별히 전통주 페어링을 위한 메뉴를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제철 해산물 냉채와 동동주입니다. 투명한 그릇에 담긴 해산물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신선한 전복, 문어, 새우가 각종 나물과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동동주는 쌀이 살짝 떠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 모금 마신 후 해산물을 맛봤습니다. 동동주의 부드러운 단맛과 해산물의 신선함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것은 숙성시킨 갈비찜과 오미자주였습니다. 갈비의 깊은 맛과 오미자주의 복합적인 맛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맛은 제가 알던 와인 페어링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와인이 음식의 맛을 돋보이게 하는 반면 이 페어링은 음식과 술이 서로 경쟁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페어링은 흥미롭지만 와인과 달리 전통주는 너무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음식의 맛을 방해하는 것 같네요. 제 솔직한 평가에 정우성 셰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페어링은 요리에 맞춰 변하는 거예요. 한식에서는 술이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 음식과 술이 하나의 경험으로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말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던 페어링의 원칙과는 다른 접근법이었죠. 셰프의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오미자주와 갈비찜을 함께 맛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맛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스가 진행될수록 점점 한국 전통주와 음식 사이의 독특한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발효된 젓갈을 활용한 요리와 고도주의 페어링이었습니다. 젓갈의 짠맛과 감칠맛이 고도주의 깊은 풍미와 어우러져 완전히 새로운 맛을 창조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주 페어링이 프랑스의 까다로운 와인 애호가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와인의 섬세한 구조와 비교하면 전통주는 여전히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우성 셰프가 마지막 한 잔의 술을 가져왔습니다. 깊은 호박색을 띤 액체였습니다. 이건 제가 특별히 개발 중인 발효 음료입니다. 전통 식초를 기반으로 한 음료인데 와인처럼 섬세하면서도 한국의 맛을 담고 있습니다. 한 모금 마셨을 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산미와 단맛의 완벽한 균형, 과일의 풍미, 그리고 미세하게 느껴지는 발효향이 마치 고급 디저트 와인을 연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와인과는 분명히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죠. 이건 대단합니다. 와인도 전통주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음료군요. 셰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 음료를 개발하는 데 3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전통 발효 기술과 현대적인 양조 방식을 결합한 결과물이었죠. 특히 곶감을 발효시켜 만든 식초가 핵심 재료라고 했습니다. 곶감 식초요? 그게 뭔가요? 말린 감을 발효시켜 만든 식초입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 중 하나죠. 이 식초는 감의 자연스러운 당도와 깊은 맛을 가지고 있어요. 셰프의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파리의 제 와인바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와인의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정우성 셰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페어링은 와인의 기준이 아니라 요리에 맞춰 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지금까지 소믈리에로서 가졌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박주연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흥미로웠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주연은 제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더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독특한 발효 음료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주와 음식은 제가 알던 세계와는 달랐지만 분명 그 안에는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셰프가 선보인 마지막 음료는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제 와인바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박주연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대전이라는 도시 근처에 있는 식초 농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정우성 셰프가 언급했던 곶감 식초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특별한 발효 음료가 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며 설렘 반 의구심 반의 기분으로 여정에 나섰죠. KTX를 타고 대전까지 가는 동안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산과 들, 그리고 작은 마을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리 주변의 포도밭과는 다른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친근함이 느껴졌죠. 곶감 식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박주연은 곶감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곶감은 대봉시라는 특별한 감을 겨울바람에 말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린 감에서 나오는 천연 당분과 효모를 이용해 자연 발효시키면 독특한 식초가 된다고 했죠. 대전에 도착한 후 차를 타고 30분 정도 더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한 농장은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발효실이 공존하는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수십 개의 항아리가 정렬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 감나무 과수원이 펼쳐져 있었죠. 김지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오신 소믈리에 분을 모셔왔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김지원이라는 그는 20년 넘게 곶감 식초를 연구해온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하며 발효실로 안내했죠. 발효실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 여가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윤정자 할머니의 자연 발효법과는 달리 과학적인 접근이 돋보였죠. 식초는 와인과 마찬가지로 발효 과정이 핵심입니다. 좋은 재료, 적절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하죠. 김지원 선생은 다양한 단계의 식초 발효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단계의 식초는 달콤한 향이 강했고 중간 단계로 갈수록 점점 산미가 발달했습니다. 3년 이상 숙성된 식초는 깊은 호박색을 띠고 있었죠. 이것이 우리의 자랑 3년 숙성된 곶감 식초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김지원 선생은 작은 잔에 식초를 따랐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투명한 호박색의 액체는 마치 고급 디저트 와인처럼 보였죠. 코에 가져가자 달콤한 감의 향기와 함께 미묘한 산미가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제 미각에 전기가 통한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단맛이 입안을 감쌌고 이어서 세련된 산미가 혀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의 깊은 풍미와 함께 미세한 타닌이 여운으로 남았죠. 감에서 이런 깊은 맛이 난다고?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야. 김지원 선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 식초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건강음료이자 페어링 요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현대적인 한식 레스토랑에서는 이 식초를 희석하여 음료로 제공하거나 소스의 베이스로 사용한다고 했죠. 이 식초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김지원 선생은 우리를 작은 시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식초 기반 음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과일 퓨레와 혼합한 것, 꿀과 섞은 것, 탄산수로 희석한 것 등 다양했죠. 한 잔의 곶감 식초 슈럽을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음료는 와인의 모든 복잡성과 균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단맛, 산미, 바디감, 피니시까지 고급 와인을 마실 때와 비슷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없어 더 가볍고 상쾌했죠. 이거라면 와인을 대체할 새로운 음료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제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음료라면 파리의 와인바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와인을 마시지 않는 고객들, 건강을 중시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농장을 떠나기 전 김지원 선생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에 담긴 3병의 식초였습니다. 곶감 식초, 감와인, 그리고 곶감 식초 슈럽이었죠. 그는 이것이 제 여정에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발효 기술과 식초의 활용법을 파리의 제 와인바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와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고객층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귀국 일정이 이틀 남았습니다.
파리로 돌아가기 전에 이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죠. 식초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음료, 그것이 제 와인바와 경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죠. 공항에서 마리가 저를 맞이했을 때 그녀는 제 얼굴에 드러난 변화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돌아온 것 같아요. 한국에서 좋은 영감을 받았나 봐요. 마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캐리어 안에는 김지원 선생이 선물해준 곶감 식초 3병이 들어있었고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라 르네상스 와인바로 돌아온 첫날, 저는 직원들을 모아 새로운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와인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 배운 발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음료 메뉴를 개발하겠다고 했죠. 루카스, 우리는 와인바예요. 와인을 파는 곳이라고요. 이런 아시아 음료가 우리 고객들에게 통할 것 같나요? 피에르, 저의 오랜 부주방장의 우려는 이해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맛봤던 그 독특한 경험을 파리의 고객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죠. 며칠 동안 저는 김지원 선생에게 받은 식초를 연구했습니다. 다양한 과일과 허브, 스파이스를 조합해 여러 가지 식초 기반 음료를 개발했죠. 그 중에서도 곶감 식초에 로즈마리와 배 퓨레를 조합한 음료가 특히 맛있었습니다. 드디어 시험 운영 날이 왔습니다. 저녁 메뉴에 새롭게 개발한 페어링 비알코올 음료를 추가했죠.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이 음료들은 와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리와 페어링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건 와인도 아니고 뭐지? 맛은 괜찮은데 좀 낯설어. 매일 밤 저는 음료 레시피를 조금씩 수정했습니다. 더 익숙한 맛과 향으로 조정하고 프랑스 요리와의 페어링도 다시 연구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단골 고객들은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고 직원들도 하나둘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매출은 더 떨어졌고 저의 열정적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는 듯했죠. 마리도 처음에 지지자 입장에서 이제는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 우리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접근법이 파리에서는 통하지 않나 봐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확신과 열정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죠. 그날 밤 와인바의 구석에 앉아 제가 만든 곶감 식초 음료를 홀로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클레어 듀부아라고 소개했고 유명한 비건 음식 유튜버라고 했죠. 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그녀는 새로운 음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식초 기반 음료가 궁금해요. 알코올 없이 와인과 같은 경험을 제공한다면서요? 클레어에게 제가 개발한 모든 음료를 맛보게 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다소 회의적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곶감 식초를 기반으로 한 오텀 블러쉬라는 음료를 맛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워요. 이건 그냥 발효 음료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음료예요. 클레어는 그 자리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했고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이 혁신적인 음료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이면서도 와인과 같은 풍부한 맛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날 저녁 라 르네상스는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클레어의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 독특한 음료를 직접 맛보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비건이거나 건강을 중시하는 젊은 고객들이었지만 와인 애호가들도 호기심에 방문했죠.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메뉴를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이제 라 르네상스는 발효 앤 와인 페어링 바로 정체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전통 와인과 함께 다양한 발효 음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변신한 것이죠. 이제 저는 매주 한국의 김지원 선생과 화상통화를 하며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도 가끔 조언을 해주고 다음 달에는 파리를 방문할 예정이죠. 저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와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발효의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클레어의 스트리밍 방송 이후 라 르네상스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상은 48시간 만에 조회수 200만을 돌파했고 파리 전역에서 사람들이 저희 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건과 웰빙 트렌드를 추구하는 젊은 고객층이 크게 늘었죠. 클레어가 방문한 지 일주일 후 파리의 유명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에서 저희 바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와인 없는 와인바라는 역설적인 제목으로 저희의 새로운 콘셉트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이 발효 음료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와인의 복잡성과 깊이를 가지면서도 다음날 숙취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한 유명 식품 비평가의 평가는 저희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희의 새로운 방향성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파리의 전통적인 와인 업계 사람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죠. 루카스, 당신이 와인의 전통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파리 와인협회에서는 당신의 회원 자격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마리의 말에 잠시 걱정이 되었지만 저는 이미 제 선택을 굳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너무나 강렬했고 이 새로운 발견을 세상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와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효 음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었죠. 클레어의 방문 이후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메뉴를 확장했습니다. 곶감 식초를 기반으로 한 오텀 블러쉬를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 전통 발효 음료와 프랑스 요리를 결합한 페어링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은 복분자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루즈벨베와 오미자 기반의 앙상블 플로랄이었죠. 놀라운 점은 이러한 음료들이 기존 와인 애호가들에게도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기적으로 찾아와 새로운 음료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솔직히 처음엔 이 아이디어가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옳았다는 걸 인정합니다. 피에르의 말에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저희의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김지원 선생과 직접 대화하며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었죠. 성공은 매출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라 르네상스는 이제 예약 없이는 자리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3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였죠. 클레어는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 바를 방문하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월 새로운 메뉴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고 이를 통해 저희의 인지도는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루카스, 당신의 발효 음료는 비건 커뮤니티에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제 사람들은 알코올 없이도 고급스러운 다이닝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클레어의 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비즈니스의 성공을 넘어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식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공이 커질수록 모방자들도 늘어났습니다. 파리 전역에서 유사한 콘셉트의 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일부는 저희의 메뉴와 이름을 그대로 복제하기도 했습니다. 원재료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재료들을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쉽지 않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박주연과 김지원 선생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생산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었습니다. 클레어의 방문 3개월 후 저희 바는 미슐랭 가이드의 혁신적인 다이닝 경험 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와인바가 아님에도 받은 놀라운 인정이었죠. 평가단은 특히 발효 음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저희의 창의성을 칭찬했습니다. 루카스, 이제 당신은 단순한 와인 소믈리에가 아니라 발효 전문가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클레어의 말처럼 저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와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세계의 다양한 발효 문화를 탐구하고 결합하는 선구자가 된 것이죠. 미슐랭 가이드 선정 소식이 알려진 후 라 르네상스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파리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자리 잡았고 식음료 업계 전문가들은 저희의 혁신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루카스, 당신이 이룬 성공은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나요? TV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방문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윤정자 할머니, 김지원 선생님, 그리고 정우성 셰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박주연의 초대가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죠. 저는 라 르네상스를 단순한 와인바에서 발효 앤 와인 페어링 바로 완전히 변신시켰습니다. 기존의 와인 메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알코올 발효 음료 섹션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덕분에 건강을 중시하는 고객과 와인 애호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었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와인은 과거를 담고 있지만 발효는 미래를 만듭니다. 이 문구는 새롭게 디자인한 라 르네상스의 메뉴 첫 페이지에 쓰여 있는 말입니다. 이 문구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이죠. 저의 변화는 파리의 식음료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바와 레스토랑들도 비알코올 발효 음료를 메뉴에 추가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전통주와 발효 음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곶감 식초는 파리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죠. 루카스, 당신은 마치 음식의 선교사 같아요. 한국과 프랑스의 발효 문화를 연결하는 교량을 만들었죠. 마리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달 한 번씩 바에서 발효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간단한 발효 음료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다양한 발효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죠. 성공은 숫자로도 나타났습니다. 라 르네상스의 매출은 6개월 만에 3배로 늘었고 직원도 2배로 늘렸습니다. 저는 이 수익의 일부를 한국의 전통 발효 문화 보존 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했죠.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바를 찾았습니다. 윤정자 할머니였습니다. 박주연이 프랑스 여행을 계획한 할머니를 데리고 온 것이었죠. 할머니는 저희 바를 둘러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잘했구나. 넌 결국 시간의 가치를 이해했구나.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와 한국 발효 음료의 완벽한 페어링, 그리고 한국 요리와 프랑스 와인의 새로운 조합이었죠. 그날 밤 바를 정리하며 저는 사무실에 걸려있는 한글로 쓰인 곶감 식초병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2년 전 폐업 위기에 처해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식음료 트렌드의 선구자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발효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자연과 시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음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라 르네상스라는 이름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부활이 아니라 제 인생의 르네상스였습니다. 와인 소믈리에로서의 제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되었죠. 오늘도 저는 바의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 그리고 음식이 주는 변화의 의미를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할 고객들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지 설렘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진정한 르네상스, 끝없는 재탄생의 여정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감동 나누기 사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